그래도 메인으로 등장하셨어. 아리스토텔레스. 항상 사이드로 안 끼는 데가 없으셨던 분인데, 그치? 보자. 1문답.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문학을 무슨 장르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비극의 장르라고 부르다. 그러면 우리 이거 좀 정리를 한번 써볼까? 뭐 정리할 것도 없지만 비극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이라고 지금 얘기해놨어. 슬픔과 비참함이래. 슬픔 그리고 비참. 정립해 나갑시다. 계속. 이런 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리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도 모방. 얘들아, 문학은 우리 항상 했잖아. 소설은 허구의 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설이 모방하는 게 뭐야? 우리 현실이잖아.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지. 드라마가 뭐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게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들이 현실을 모방했기 때문이지. 딱 그 얘기야. 인간은 밑줄 친 데만 다시 읽을게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고요. 문학의 본질도 모방이다. 문학이 모방하는 건 뭐였을까? 인간의 현실이겠지. 그치?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선생님 봐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울거나 웃거나 빡치는 이유가 뭐야? 그치? 우리 인생을 본따서 만든 거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래, 얘들아. 이해됐니? 그 얘기도 오늘 관련이 있어요. 괄호 1번 읽을게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잠깐만 다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 사이코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안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동그라미 1번.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대. 뭐가? 비극적인 장르를 담고 있는 문학이, 얘들아. 이해됐니? 그리고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잠깐만. 앞에 봐요. 비극을 담고 있는 문학이라는 장르는 요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뭘 얻을 수 있다고, 얘들아? 요거를 보면 뭘 얻을 수 있다고? 첫 번째, 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뭘 얻을 수 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나올 거야. 근데 잘 봐. 이유를 조금 설명해 보자면 문학은 뭐를 쫓아했기 때문이다? 인간을 모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보면 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괄호 2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겠지?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게 한다라는 거. 잠깐만 있어봐. 이러한 성품이 바로 이거겠지, 그치?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게 하는 감정이 나왔어. 어떤 게? 연민과 공포. 앞에 봐요. 그러면 잘 봐. 이 연민과 공포라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촉발되는 거야? 이 비극이라는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이 문학 안에 비극이 있어. 그 비극은 이런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뭘 느껴? 이런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느껴. 근데 이런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대. 왜일까?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실수를 조그만한 걸 했어. 근데 실수 조그만한 거였는데 큰 벌을 받았어. 뭐라고? 조그만한 실수로 큰 벌을 받아.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을 모방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뭘 느껴? 공포. 불쌍해. 연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어? 선함과 진리를 함양한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비극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얘기가 끝이야. 요 지문은. 이거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음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비극은 슬픔과 비참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선함과 진리를 함양시킨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읽어볼게요. 그는 비극의 6가지 요소, 플롯, 인물의 성격, 그리고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인 요소를 제시했고 그 중에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와, 비극에는요 6가지 요소가 등장한대. 자, 요렇게 빼서 우리 얘기해보자. 비극의 6가지
이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플롯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본대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야 작품 내 몰입할 수가 있고, 그치? 개연성이라는 게 뭐야?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복선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뭐 너희 식으로 말하면 떡밥 같은 거지, 떡밥.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의 인과적인 결과로 일어나.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앞에 봐요. 자, 플롯이라는 건 개연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개연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개연성이 뭐야, 얘들아? 인과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뻔하게 쟤 여기서 이제 죽겠네. 이렇게 예상이 뻔하면 우리는 몰입도가 또 깨질 수가 있어. 근데 또 하나, 인과성이 없이 그냥 갑자기 죽어, 얘가. 그럼 어때요? 또 그것도 이제 몰입도가 깨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플롯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걔가 그때 기침하면서 피가 났구나.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플롯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연성을 갖춰야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인과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살인, 폭력 등의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잠깐만, 부도덕한 내용에 대한 디테일이 좀 나왔어요.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이것도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대. 앞에 봐요.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건 원래 뭐였지? 앞에 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건 원래 아까 전에 슬픔과 비참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쏟아졌어요, 얘들아. 뭐야? 부도덕한 내용. 이 부도덕한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이 뭐였어요? 살인이나 폭력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이런 공포나 연민을 줄 수 있다. 누군가를 죽였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돼. 실수로 죽였어. 약간, 이게 과오로 일어나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되게 큰 벌을 받아야 되거든? 뭐 이런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런 걸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계속 이어보자. 그는 이러한 사건적인 제시와 관련한 플롯이 핵심 요소로 반전과 인지를 제시하였다. 근데 이 반전과 인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에 봐. 약간 요거랑 관련을 좀 지어볼까, 얘들아? 반전이 뭘까? 아무래도 이거 아니야?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좀 일어나야 돼, 얘들아.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걔가 막 죽었어. 이해됐어요? 하지만 걔가 죽는 때 개연성은 좀 있어야 돼. 인과성은 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또 하나 인지가 있어. 인지는 뭐냐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걔가 기침하면서 피를 토한 거여서 하는 인지의 상태. 그래서 사실 이거를 연결 짓지 않아도 되지만 뭐 굳이 한번 연결을 지어보자면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네모 박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롯의 핵심 요소로는 반전과 인지를 제시하였다. 반전은 사건의 흐름이 앞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로 뭔가 급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해야 돼. 또는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 근데 반전의 디테일이 나왔어. 자,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물과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써보자, 얘들아. 인물의 의도와는 안 맞아야 돼. 나는 걔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걔를 죽여버렸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런 거. 자, 계속해서 인물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요. 자, 인지라는 거는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자, 잠깐만. 이 인지도요. 인물과 관련돼서 얘기했네. 인물이요.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걸 인지라고 한다. 드디어 걔네가 쌍둥이인 걸 알게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해됐니?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애가 내 쌍둥이였어. 이런 거요. 그런 거죠. 자, 계속할게요. 자, 보자.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방금 말했잖아.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걔를 죽이게 됐어. 근데 죽이고 나서 내 쌍둥이였어. 이렇게 알게 됐다. 이게 동시에 일어났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플롯을 구분했는데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오케이. 앞에 봐. 필기해볼까? 요것과 요것이
복합되었을 때 어떻다? 효과가 엄청 올라가.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합플롯. 그렇다라는 건 복합이지 않은 플롯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복합 플롯이 아닌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플롯은 핵심적인 요소는 단순 플롯도 핵심적인 건 맞겠지만 복합 플롯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 덜 재밌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잠깐만.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 자, 여기서 조심해야겠다. 자, 둘 다 있어야 복합 플롯이 아니네.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이 복합 플롯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 똑바로 읽었어야 되겠다.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라고 구분을 하였다. 그렇지. 반전이나 인지가 있으면 복합 플롯. 그렇지. 복합 플롯은요. 반전이나 또는 인지가 있어야 돼. 근데 단순 플롯은요. 반전이나 인지가 없는 것을 말하네요. 문장 잘 읽었어야 되겠네요. 구분하여 그래서 복합 플롯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가 더 훌륭하다? 얘가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는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대. 자, 첫 번째가 플롯이었으면요, 여기 자르고 우리 두 번째 중요한 거 갈게요. 인물도 중요하대. 인물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봅시다. 그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그려진다고 보았지만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인물로서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네. 자, 인물의 첫 번째 조건, 고귀해야 돼. 두 번째, 고귀한데요.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귀한데 인간적인 결함이 있으면 뭐야? 높은 신분인데요. 약간 뭐 되게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뭔가 되게 인간적으로 처리하는지 뭐 그런 결함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겠지. 자, 계속해 볼게.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하고 악행이나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돼. 오케이. 앞에 봐. 앞에 봐. 이거 인물이요. 앞에 봐. 비극을 겪어야 되거든. 근데 인물에게 일어나는 비극을 말치환했지. 인물에게 일어나는 불행이라고. 인물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뭐로 일어나야 된다고 얘들아? 얘가 못돼서 일어난 게 아니야, 얘들아. 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수. 얘들아, 실수나 과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실수나 과오는 이런 말이랑도 약간 좀 치환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결함으로. 너 실수 안 해? 고민을 왜 하는 거야?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봐. 요만큼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나 과오로 인해서 뭐가 닥쳐야 돼? 불행이 닥쳐야 돼. 불행? 말 바꿔봐. 뭐야, 빨간색 네모 박스. 그 인물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야? 비극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 비극의 크기가 본인이 한 실수나 과오에 비해서 어때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 연민과 공포. 왜? 너무 센 벌 받는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이해돼서 공포는 왜?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진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나 착하게 살아야 돼. 인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깨달고 함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근데 거기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 얘들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예요.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그려놔도 공감대가 올라가지, 얘들아. 우리처럼. 그리고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착한 인물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반감. 와,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되는 거. 착하게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고소해하고 사이다로 생각하죠.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할 때 연민을 느끼게 되고요.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짝꿍을 한번 지어볼까요, 얘들아? 자, 우리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 우리가 뭘 느낀다고, 얘들아? 공포를 느끼게 된대.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라 그랬죠? 잘못보다 더 큰 고통. 이럴 때 연민도 느끼게 된대. 잠깐만. 이거 똑같네, 뭐. 이것도 연민. 공포와 연민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4문단. 아리는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자, 계속 강조한다.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 앞에 봐. 잠깐만. 우리는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 자,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요거를 느끼게 하는 게 문학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계속할게요. 카타르시스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윤리학적 해석. 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은 4문단보다요. 어디를 조금 읽고 싶으면 5문단을 조금 먼저 읽고 싶어. 5문단으로 우리 바로 갈까? 5문단의 연결이 좀 더 자연스럽거든? 5문단 바로 갈게요. 비극에 관한 이론은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후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봐봐.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 했던 아리와는 달리 19세기 말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았대? 하층 계급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려고 했대. 그러니까 단순히 비극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니체는요. 아리의 비극론을 비판하면서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아, 단순하게 연민과 공포를 통해서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느끼게 해서는 안 돼.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실존의 어떤 삶의 의지를 갖게 해야지 라는 걸 니체가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변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리의 이것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게 이제 마무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랑 비교를 했어요? 이거랑 비교를 해서 자연주의랑 니체 의견이 좀 비교가 돼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알겠죠? 분야가 좀 여기랑 연결이 돼서 선생님이 좀 건너뛰고 5문단부터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문단 갈게요, 얘들아. 아리는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반박하는 사람이 누구지? 니체. 니체 뭐라 그랬지? 야, 비극이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연민과 공포만 느끼면 어떡하냐. 삶의 실존적 문제에 삶의 의지를 갖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니체였네요.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쓰고 지나갈게요. 아, 요거랑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니체. 연민과 공포만 느껴서는 안 돼. 어떤 삶의 실존적인 의지를 느끼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되는 거, 고귀한 인물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층의 인물들까지. 이건 이제 19세기의 자연주의 애들. 요렇게. 자, 카타르시스로 갑시다. 카타르시스는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회색 윤리학적 해석은요.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감정 불균형, 얘들 이거 쉬우니까 그냥 쭉 다 할게요. 관객의 감정 중 불균형하거나 과잉됨. 얘들아, 불균형. 과잉, 좋은 감정이야, 나쁜 감정이야? 세모 쳐. 불균형에다, 야, 샤프 들어, 샤프. 너무 컬러풀하면 힘드니까요. 샤프 들고 하세요. 불균형, 세모, 과잉, 세모. 자, 도덕적으로 정하는 거. 도덕에다가 동그라미, 정화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그러니까 자, 편하게 말하면 이거지.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해석할게요. 첫 번째, 윤리학적 해석. 맞니? 윤리학적 해석은요, 뭐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뭐로 바꿔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좀 바꿔주고 있네. 그치? 예를 들면 막 나쁜 놈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왜냐면 너무 나쁜 놈이 벌 받는 거는 이제 저기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미안. 자, 보자. 안 좋은 감정을 도덕적으로 정화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평소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연민, 공포의 감정 등이 쌓여있는데 이 감정 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봐봐. 부정에다가 세모, 정화에다가 동그라미. 감정을 맑게 만들어서 도덕적 성숙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포인트는 뭐야? 감정을 맑게 만들었다. 오케이. 긍정적 감정. 맑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화시켰다라는 단어였죠? 다 바로 1, 2, 3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해석은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정제하고 조절하는 거. 오케이, 앞에 봐. 카타르시스를 왜 느끼게 하는 거라고? 이 부정적 감정을 그냥 놔두면 어때? 문제가 생겨서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건 좋은 거야.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렇게 합양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초록색 갈게요. 정신 분석학적 해석. 이거는요,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의 분출로 본다라고 했네요. 두 번째, 윤리 아니고 두 번째, 정신 분석학적. 이거보다 병적인 감정을 뭐 한다? 분출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맥락이 얘랑 비슷하게 흘러갈 거야 얘들아. 잘 봐.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야, 병적인 감정을 분출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읽을게요. 울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억눌려 있던 감정에다가 세모 쳐봐. 억눌려 있던 감정 세모. 비극의 인물에 투사해서 분출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에다가 얘들아 건강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어라? 얘들아 지금 돌아가는 게 정신 분석이랑 윤리학적이랑 카타르시스에 대한 맥락이 어때요? 둘이가? 비슷하네. 얘는 공통적인 애들이네. 이해됐어요? 하고 있는 목적이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바로 카타르시스구나.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인지적 해석. 카타르시스를 작품, 나는 약간 요것도 있어. 나는 약간 이쪽이야. 세 번째 쪽이야. 뭔가 제가 저기서 왜 기침을 하는 거지? 왜 기침하면서 왜 피가 나는 거지? 나중에 얘가 딱 폐암 말깁니다. 모든 떡밥이 뭐 됐을 때, 회수가 딱 됐을 때 뭐 느껴? 악하자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야? 인지적 카타르시스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문학 작품들이나 이런 드라마들이 이런 것들이 뭐야? 인지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니까, 얘들아.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야, 무한성 2는 언제 나오는 거니? 야, 씨. 우리 함께 다 극장판. 어? 아, 니네 근데 몇 살? 야, 미성년자 아니네? 미성년자 어린 걸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성년자 아니면 내가 돈 안 쓰지. 어머. 웃어? 쌤, 그럼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 영어 유급한다고? 무한성 때문에? 자, 볼게요. 어디야, 그 다음에? 악하자를 소환했네. 인지적 해석은 요거 그럼 딱 이해됐지? 인지적 해석은 작품 이해의 형성으로 본다. 얘만 그럼 좀 다르네, 느낌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궁금한 거 못 참아. 답답해.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구하고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 너무 좋아. 그래서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던 플롯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관객들은 인지적 즐거움을 얻고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괄호 1, 2, 3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얘들아. 뭡니까? 세 번째, 인지적 분석의 카타르시스는 뭐다? 뭔가 알게 됐을 때,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네요. 그때 욕구를 충족한대. 모든 인간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서.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요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비교하는 내용. 고귀한 인물보다는 하층 인물을 더 선호하는 애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야, 우리 비극을 통해서 고작 연민과 공포를 느낀단 말이야? 니체는 좀 달라. 이런 것까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극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빠르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회색 들어주시고, 회색이란다. 흑백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얘들아, 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프린트 갑시다, 얘들아. 컬러 프린트, 73페이지. 안티고네와 크레온이라는 두 인물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는 비극은 이 아리의 비극론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으로 인정이 된다. 아리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 크레온은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에 보세요. 크레온이 여기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겠지. 까만색에. 그치? 너희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선생님 거기 밑에다가 인물 관계들을 조금 그려놨어요, 얘들아. 앞에 보세요, 얘들아. 누가 있었어요? 왕인? 오이디푸스가 있었어. 여기에는
자녀가 3명 있었어. 오빠 1, 오빠 2, 그리고 누구? 안티고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있었던 거예요? 크레온이 있었어. 크레온의 와이프 누구예요? 에우리디케. 여기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하이몬. 이 둘이 지금 뭐 했어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오빠 2명이 죽었어. 근데 크레온이 이 둘을 어떻게 했어요? 한 명 장례를 치러주고 묻어주지 말라 그랬지, 그치? 근데 안티고네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 몰래 묻어줬다고, 얘들아. 알겠지?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의 2 아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모두 죽는 내용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왕이니까 고귀한 혈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치? 고귀한 인물.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은 둘 중 한 명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의 매장을 금지한다. 오이디푸스의 딸이니까요. 형제겠죠.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의 약혼자로서 그와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녀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오빠를 몰래 매장을 했고, 이를 알게 된 크레온은 그녀를 무섭죠? 생매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나친 이게 생매장할 것을, 이런 거는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앞에 봐. 이 비극적인 일에는 이런 부도덕한 일, 이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살인을 저지른 거네 지금. 근데 이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확신과 고집,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고귀한 사람의 인간적인 결함, 그러니까 과오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 과오로 일어난 살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도덕적인 확신과 고집을 가진 크레온은 하이몬의 아들이죠. 아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걸 왜 설득했을까?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예언자가 찾아와서 크레온의 행위는 신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말하고, 크레온은 자신의 행동이 오만하고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어. 그가 생각을 바꿔서 안티고네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의 방향은 이전과는 반대로 변하는데, 아이고, 안티고네를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안티고네는 어떻게 됐다고?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고. 이거 뭐야? 의도와는 반대로 일이 일어났네, 얘들아. 반전인 거죠? 이해됐어요? 인물의 의도와는 반대로. 앞에 봐요. 풀로 설명하는 거지, 얘들아. 반전이 일어났어. 인물의 의도와는 반대로 상황이 벌어졌잖아. 안티고네를 죽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바꿨는데 죽이게 돼버렸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고네는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이를 보고 좌절한 하이몬도 목숨을 끊어. 하이몬이 누구야? 아들이야. 근데 여기서 아들은 왜 따라 죽었어? 이러지 않아도 돼. 왜? 개연성 줬지. 개연성이 뭐예요? 인과성 줬잖아. 왜?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거든. 그리고 아까 막 말렸거든. 그 정도였거든. 이해됐어요? 네, 인과성까지 줬죠. 이를 알게 된 하이몬의 어머니 누구도, 엄마가 죽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펐으니까 목숨을 끊으면서 가족을 잃는 비참한 결말. 자, 앞에 보세요. 단순한 실수였어. 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안티고네를 죽이려 했던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안티고네 죽었고요. 하이몬 죽었고요. 와이프도 죽었고, 어떻게 됐어? 혼자 남았네. 실수로 저질렀더니 그로 인한 이 불행이 어땠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했네,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관객들에게 뭘 느끼게 하는, 저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니 너무 불쌍해. 또는 나도 저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게 살아야겠군.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형적인 비극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 그냥 바로 가면 돼, 얘들아. 관객이 공포를 느꼈다면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이야? 아니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바로 나와도 정답이 1번이잖아. 이해됐니? 자, 나머지 너무 쉽기는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 벌써 다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2번 빨리빨리 선생님 밑줄 친 부분 위주로 가겠습니다. 크레온은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함. 얘들아, 이런 인간적인 결함으로 인한 저지른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는 거야. 나도 저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큰 벌을 받았을 때 공포를 느끼고 연민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자, 3번 갈게요. 개연성 갖춘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더 큰 불행을 겪은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살리려고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갑시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자, 플라톤이 나왔어요. 플라톤은 원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플라톤은 문학이 참된 실제인 이데아를 모방하는, 이데아에 대해 내가 진리의 세상이라고 해놨죠? 그걸 모방하는 현실,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이런 거지. 문학이라는 작품은 우리 인간을 모방한 거 아닙니까? 앞에 보세요. 우리 인간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플라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거야. 플라톤의 의견에 따르면 이데아라는 세상이 있어. 이데아가 뭐야? 진짜 세상이야. 이 진짜 세상을 이 현실 세계가 모방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앞에 보세요. 문학이라는 건 진짜 세상을 모방한 모방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데아라는 진짜 세상을 인간 세상이 모방했어. 그 인간 세상을 문학이 모방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뭐다? 모방의 모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플라톤은 문학이 진짜 세상인, 진짜 세상을 모방한 현실 세상을 또 모방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모방의 모방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시나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이성을 마비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학에서 다루는 살인, 배신 등의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대요. 그가 보기에 문학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허상에 대한, 앞에 봐요. 좀 다르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문학이 가지는 이 비극이라는 게 결국 우리한테 이걸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를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 플라톤은 뭐야? 아니, 성장 못하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갈까요? 아리의 의견에 대해서만. 1번. 아리는요, 문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아리만 지금 생각해봐. 아리는 문학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였다. 경시 뭐야? 가볍게 봤다는 얘기지, 그치? 그거 아니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경시하지 않았어요. 그치? 긍정적으로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리만 봐도 틀렸고. 자, 2번. 플라톤은 이라고 했네. 그럼 플라톤만 봐봐. 플라톤은 진리에 도달하는 데 문학이 중요하다고 봤어? 아니면은 오히려 방해된다고 봤어? 방해되는 거지. 모방의 모방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아리 안 봐도 돼. 플라톤만 봐도 틀렸어. 자, 그 다음 3번. 아리만 볼게요. 아리는 문학에서 따르는 부도덕한 내용들이 문학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맞지? 부도덕한 내용들 앞에 봐. 아리는요, 문학에서 하는 부도덕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목적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아리의 의견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긍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플라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아리는요,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이, 야, 아리도 모방은 맞지? 봐봐, 근데 아리는 이걸 빼야지. 인간을 모방한 게 모방. 그러니까 문학은 그냥 모방이야. 근데 플라톤은 모방의 모방이야. 이해됐죠? 자, 아리는요,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의 본성도 모방이었어요. 자, 플라톤은 문학이 모방의 결과물인 현실을 또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네요. 자, 5번. 아리는요, 비극이 선한 인격을 기르는데 긍정적 영향 맞고요. 플라톤은요, 문학이 불러일으키는 거에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그냥 그대로 써 있었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었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혹시 이거니? 기억, 니은, 디귿이니? 기억. 관객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 맞죠? 아마도 이것은 기억, 니은의 공통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관객이 플롯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지 깨닫는 것. 자, 3번. 기억과 니은은요, 부정적 감정을 없애고 정화시키는 것. 맞죠? 자, 4번. 기억과 디귿 모두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정확히 이해는 기억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얘는 감정을 조절하고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비극, 그리고 그 디귿도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재현됐고 이거를 이해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비극을 통해서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인식적 획득. 맞죠? 욕구 충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풀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번 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리는요, 비극과 달리 희극은, 그렇지. 앞에 보세요. 우리 아까 아리의 의견 여기 있어요. 인물 고귀해야 돼. 이거, 이 고귀한 인물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 고귀한 인물 비극에서. 근데 비극과 반대되는 거 희극. 희극은 뭐다? 조금 모자란 인물,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문에 그냥 복붙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뭐야? 그 영웅적 모습, 영웅적 모습을 보인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나머지 솔직히 1번부터 5번까지는 정말 그냥 복붙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윤아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